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다쌤의 비밀상담소라는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본문에 앞서 일단 추천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생생한 고민과 따뜻한 조언이 담겨 있어 아이,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함께 읽어도 좋은 책입니다. 아이들의 고민을 객관에 바라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아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고민이 많은 아이와 그 고민을 몰랐던 어른들이 함께 읽고 대화하며 슬기로운 해결책을 찾을 때 좋은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안현초등학교 교사분이 이렇게 추천사 해주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는 그 저자분 소개를 드릴 건데, 저자분 또한 선생님이세요. 서울에 있는 유석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16년 동안 담임교사를 하고 있어요. 주로 5학년에서 6학년 사춘기 아이들 담임을 했답니다. 저희 때는 그 무서운 중2라고 사춘기가 중2 때쯤 왔었는데 요즘에는 역시 빠르긴 빠른가 보네요. 점심시간이나 수업을 마친 뒤에 고민을 이야기하는 학생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졸업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된 뒤에도 초등교실로 찾아와 고민을 터놓는 아이도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상담 횟수만 3,000회 가까이 됩니다.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김선호의 초등사이다 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을 듣고 방향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별명이 사이다 쌤이랍니다. 아이들의 심리, 특히 자존감과 홀로서기에 관심이 많아요. 조금 달라도 괜찮아, 초등 자존감의 힘 등 관련 책을 10권 넘게 썼습니다. 주로 학부모를 위한 책을 썼는데 이번에는 어린이를 위해 쓴 첫 번째 책이에요. 어딘가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을 어린이들을 생각하며 이 책을 썼어요. 요즘 사춘기 학생들은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들어가며 12살 즈음이 되면 생각이 많아져요. 뭔가 더 복잡해져요. 나를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되었던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리저리 섞이게 되죠. 그걸 고민이라고 해요. 생각만 복잡해지면 다행인데 우리 안에는 감정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이 감정은 나의 내면에서 예술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어느 때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다가 한순간 찬 바람이 불거나 공포감이 생기기도 하죠. 복잡한 생각과 예술적 감정이 만나서 뒤엉키면 이제 사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이 뒤섞여 있는데 몸까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마음이 답답해지는 순간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기까지 해요. 자주 배가 아파서 보건실에 가야 하기도 하고요. 이따금 머리가 지끈거려요. 어느 때는 입맛이 뚝 떨어져서 학교 급식도 먹기 싫어져요. 이 책에는 이렇게 복잡하고 흔들리고 아픈 친구들을 만나 상담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떻게 아픈 마음을 풀어내는지 그 지혜를 담아보았어요. 선생님과 상담한 아이들보다 그저 혼자 끙끙 앓으면서 견디는 아이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점이 안타까워서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읽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선 목차를 보고 그 중에 내가 최근에 겪은 일이 있는지 찾아봐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힘들었는데. 같은 반 아이가 메신저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속상했어. 새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 이렇게 여러분이 가진 고민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읽어요. 그러면 마음에 조금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친구들의 고민을 찾아서 읽어봐요. 선생님 말씀대로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소개가 다 안 끝났군요. 살을 빼느라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구나. 자해가 고민인 친구도 있네. 하고 싶은 말이 잘 안 나오는 아이도 있어. 이렇게 내가 겪지
않은 고민을 읽고 나면 주변 친구들이 의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런 깨달음을 얻기를 바래요. 나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구나. 내가 이상해서 그런 고민을 한 게 아니었어. 어른들이라고 모두 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복잡한 내 마음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네.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고 아프고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픔에 묶여있지 않고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까지 잘 몰랐을 뿐이지요. 이 책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더 튼튼해질 거예요. 고민 많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목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 5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1부 친구 사이 잘 안 풀릴 때, 2부 우리 가족 말인데요. 3부 학교 생활과 공부 쉬운 게 없네. 4부 이성에게 신경이 쓰여요. 5부 저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총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부에는 또 작은 챕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부 친구 사이 잘 안 풀릴 때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이야기, 친구가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두 번째,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서 속상해요. 세 번째,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해요. 네 번째, 친구들이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다섯 번째, 애들이 더럽고 거지 같다며 피해요. 이런 식으로 각 부마다 그 세부 챕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고민하는 거, 사춘기 그 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매우 현실적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각 챕터마다 본인들이 고민하는 사항들을 먼저 보고서는 나중 부분은 이제 찬찬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가지 큰 챕터를 봤을 때 다 고민인 부분들이 많아요. 뭐 친구 사이, 가족, 학교 생활, 공부, 이성, 나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일단 사춘기 하면은 친구들과 많이 지내잖아요. 그래서 일단 친구 사이 잘 안 풀릴 때 이 부분으로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진이의 고민. 이거는 뭐 실명은 아니고 그냥 가명입니다. 첫 번째, 친구가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봐요. 한 친구가 자꾸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눈을 옆으로 흘기면서 살짝살짝 쳐다봐요. 특히 저랑 눈이 마주치면 저를 쓱 본 뒤에 갑자기 다른 친구들한테 귓속말을 하는 게 정말 짜증나요. 걘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쁘라고. 아마 제 흉을 보면서 서로 재밌어 할 거예요.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어떤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흘겨본다면 정말 기분 나쁘지요. 더구나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귓속말하고 킥킥대면 영 찜찜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왜 나를 쳐다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죠. 언제? 나 지금 너 본 거 아닌데? 그렇게 말다툼이 시작되죠. 방금 나 째려봤잖아.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귓속말하면서 웃었잖아. 우린 그냥 연예인 얘기하면서 웃은 것뿐인데? 그게 아니라 나에 대해 뭐라고 한 거잖아. 그나마 이렇게 따져 물어볼 수라도 있으면 덜 답답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물어보지 못하고 혼자 끙끙댑니다. 그 와중에도 그 아이들은 계속 째려보고 자기들끼리 키득대면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지요. 하나 분명히 짚고 갈게요. 하진이 말대로 어떤 아이가 하진이를 자꾸 째려보고 다른 친구가 귓속말로 하진이를 흉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그 아이들의 잘못이 맞아요. 나쁜 행동입니다. 교묘하게 다른 친구의 감정을 건드리면서 비웃는 과정을 즐거워하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에요. 담임 선생님께 하진이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몇몇 아이를 불러서 정말 흉본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해요. 담임 선생님이 여러 아이를 불러서 확인하다 보면
그중 한두 명은 사실을 말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담임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육해 주실 거예요. 하진이가 직접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더 화를 낼 가능성이 높지요. 또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내 흉을 볼 것 같은 찜찜한 느낌을 버리기 쉽지 않지요. 중요한 건 잘못한 일에 사과를 받는 거예요. 그러려면 권위 있는 사람,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내 오해였다면 선생님은 교실에서 하진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아이를 많이 만나봤어요. 그럴 때면 몇몇 아이를 불러서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았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많은 경우 그것이 사실이라며 서로 킥킥대고 웃던 아이들 중 한 명 정도는 자기들이 정말 그렇게 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사실이 아닌 경우도 제법 많았어요. 많은 아이가 오히려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로 째려본 것이 아니었어요. 귓속말도 친구들끼리 더 친한 느낌을 내려고 별 얘기 아닌 것을 귓속말로 했을 뿐인 경우가 많았어요. 만약 하진이의 느낌이 그냥 오해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라면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하진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친구의 행동이나 모습 중에 내가 싫어하는 게 있나? 예전부터 그 친구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예쁜 척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던가 남자애들에게 인기가 많은 것이 좋지 않았다던가 선생님이 그 아이만 칭찬해주는 느낌이 들었다든가 하는 건 말이에요. 그냥 그 아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적이 있다면 그걸 먼저 기억해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에는 내 마음을 상대방에 던지는 기술이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해요. 투사는 이런 거예요. 하진이가 그 친구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은 마음속 깊이 감추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좋지 않은 느낌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해 이유를 만들어요. 저 아이가 나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잖아.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저 아이가 귓속말로 내 욕을 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내가 투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그 친구를 싫어하게 되었는지부터 찾아야 하지요. 그걸 찾아내면 내가 던졌던 마음을 되찾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사실은 그 친구의 말투를 싫어했던 거구나. 그 말투가 계속 귀에 거슬렸던 거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내가 던진 마음을 되찾는 과정이 돼요. 굳이 다른 이유를 찾아서 그 친구에게 갖고 있는 나쁜 감정을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누군가의 말투가 싫을 수도 있고 또 잘난 체하는 모습이 싫을 수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래도 내가 던진 마음을 회수하면 더 이상 그 친구가 나를 째려본다던가 흉보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내면을 잘 관찰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 용기를 한번 내보아요. 이번에는 민철이의 고민입니다.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서 속상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저랑 놀아주는 친구들이 없어요. 축구하는데 끼어달라고 하면 이미 팀이 다 짜여 있대요. 운동장에서 잡기놀이 하는 애들한테 가면 처음에는 끼워주는데 저만 집중적으로 잡아서 계속 술래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교실에서 카드 게임을 하려고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늘 먼저 하고 있어요. 게임 중간에는 못 들어가니까 한 판 끝나면 들어오게 해준다고 하는데 기다리다 보면 종이 쳐요. 친구들과 같이 못 노니까 자꾸 기운이 빠져요. 하루하루 민철이의 교실 모습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선생님 교실에도 민철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매년 있어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혼자 이리저리 걸어다니지요.
이쪽에서 노는 친구들 옆에 가서 말을 걸어보고 잠시 있다가 저쪽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보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모두 노느라 정신이 없어요.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저쪽으로 가지 라는 인상을 풍기죠. 하루 종일 그렇게 있다가 집에 가면 우울해질 거예요. 또 집에 가도 방에서 혼자 노는 데는 한계가 있죠. 결국 인터넷에 접속해서 반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교실에서처럼 별로 환영받지 못하죠. 왕따는 아닌 것 같지만 같이 즐겁게 놀 기회가 없으니 매일 지루하다고 느껴질 거예요. 한 가지씩 짚어볼까요? 우선 민철이 생각은 어떤가요? 친구들이 나와 잘 놀아주지 않는 것이 민철이에게 문제가 있어서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 아이들이 배려를 안 한다고 생각하나요? 교실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 보통은 두 가지 모두 살펴봐야 해요.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말할게요. 친구들에게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말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나요? 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쉬는 시간은 10분이에요. 놀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이죠. 점심시간은 50분쯤 되긴 하지만 급식실로 이동해서 밥 먹고 나면 실제로 놀 수 있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정도지요. 그럼 아이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시간에 쫓기죠. 바빠요. 충분히 놀 시간이 없으니. 잘하는 애들이나 손발이 잘 맞는 애들끼리 바로 놀이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놀이에 푹 빠지죠. 그래서 주변을 잘 못 봐요. 중간에 누가 끼려고 하면 친구라게 느끼기보다 방해자라고 느껴요. 그래서 배려를 안 해요. 배려해 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 친구들이 배려를 하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면 문제 해결이 어려워져요. 물론 가끔은 정말 배려할 줄 아는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간에 끼어달라고 해도 받아주는 아이가 있죠. 그런데 그런 친구 만나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는 건 언제 올지 모르는 행운을 기다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려를 받아서 같이 놀게 되더라도 중간에 들어가면 놀이 흐름을 잘 모르는 데다 익숙하지 않아서 어설프게 하게 돼요. 게임 규칙도 잘 몰라서 놀이 흐름을 더디게 하죠. 그러면 결국 배려했던 친구도 다음에는 끼워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 친구들에게 끼워달라고 하는 것을 일단 멈춰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부터 말하는 몇 가지를 준비해봐요. 자기 중심적인 태도 버리기. 먼저 작년이나 지난 학기에 민철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놀았는지 떠올려봐요. 어땠나요? 혹시 가위가위보를 다시 하자고 우긴 적은 없나요? 놀이에서 별로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화를 낸 적은요? 놀이 규칙을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자고 한 적은 없나요? 같이 노는 동안 나만 이겨야 하고 내가 더 좋은 역할을 맡아야 하고 내가 더 좋은 놀이 도구를 얻어야 한다고 우긴 적이 있다면 그런 행동 때문에 지금 같이 놀려는 친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자기 중심적 행동이라고 해요. 놀이는 함께하는 건데 놀이를 자꾸 내 중심으로 만들어 하다 보면 고학년이 되었을 때 어느새 내 근처에 함께하려는 아이들이 없어져요. 즉 그룹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룹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만약 민철이가 친구들에게 같이 노는 것을 꺼리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해서 한 적이 있다면 그걸 먼저 고쳐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해요. 그 반복된 행동이 무엇인지 스스로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지금까지 민철이는 어떤 놀이인지는 상관없이 그냥 같이 놀 친구만 찾아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이제 방향을 바꿔보아요.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놀이를 찾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요. 축구, 농구같이 뛰면서 하는 놀이가 좋은 사람이 있고 카드게임처럼 두세 명이 둘러앉아 빠른 사고력과 순발력을 발휘하는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그냥 별 놀이를 하지 않으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좋은 사람도 있죠. 민철이는 어떤 쪽인가요? 남자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아도 들여다보면 그냥 각자 놀이에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놀이 상대가 바뀌어도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잘하는 아이라면 금방 서로 친해진 듯 놀 수 있어요. 그러니 어떤 놀이가 내 성격이나 취향에 맞는지, 그리고 어떤 놀이를 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는지를 먼저 떠올려 봐요. 공책에 여러 가지 놀이를 쭉 적은 뒤 그중 내가 정말 좋아하고 끌리는 놀이를 찾아봐요. 그 놀이를 찾고 나면 이제 학교에서는 그 놀이 외에 다른 놀이에는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흥미없는 놀이를 그저 어떻게든 함께 해보려고 할수록 결국 실망감만 커질 뿐이니까요. 관찰하고 연습한 뒤 이제 민철이가 하고 싶은 놀이가 정해졌나요? 예를 들어 그게 카드 게임이라고 해볼게요. 며칠은 그 놀이를 하는 친구들 옆에서 지켜만 봐요. 끼워달라고 하지 말고요. 누가 카드를 제일 잘하는지, 그 친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마치 축구 경기를 관람하는 관중처럼 보면서 즐겨요. 내가 좋아하는 놀이는 꼭 같이 하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답니다. 그렇게 보다가 누군가 멋진 장면을 연출하면 같이 박수치면서 그 순간을 즐겨요. 그 과정을 며칠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그룹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게임 규칙도 알게 되고 잘하는 친구도 응원하게 되고 아쉽게 게임에 진 친구도 위로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그룹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혼자 연습해요. 카드를 부모님께 사달라고 해서 같이 해보자고 해요. 엄마 아빠께 놀이 방식도 알려주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언제 갑자기 함께할 기회가 올지 모르거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규칙을 다 알 것 같지만 막상 게임에 들어가면 긴장되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미리 연습이 필요해요. 엄마나 아빠, 동생이나 형, 누나에게 잠깐이라도 같이 해보자고 해서 집에서 연습해둬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함께할 기회가 찾아왔을 때 원래 같이 했던 것처럼 놀이 흐름을 더디게 하거나 깨트리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매일 그 친구들과 게임을 할 기대를 품고 학교를 가게 되죠. 민철이가 더 이상 친구들 사이를 어슬렁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놀이를 찾아서 실력 있는 놀이꾼이 되어보아요. 생각해보기라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따로 마련을 해두셨네요. 자기중심적 사고. 내 욕심만 부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것은 이기적인 것과 좀 달라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주변 친구들이 나를 중심으로 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길 바래요. 예를 들어 내가 그네를 타고 싶으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내가 그네를 탈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죠. 내가 함께 놀고 싶어하면 나를 자기네 그룹으로 받아줘서 함께 놀아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룹을 이루려면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해요. 다른 친구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서로 맞춰갈 필요가 있지요. 세 번째, 이준희의 고민.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나중에 후회해요. 저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냥 다 괜찮다고 하고는 나중에 후회해요.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점심시간에 친구가 내 식판에 있는 소세지를 먹어도 되냐고 하면 마음속으로는 싫으면서도 가져가도 된다고 해요. 또 축구를 할 때도 전 공격수를 해보고 싶은데 저보고 골키퍼 괜찮냐고 물어보면 그냥 괜찮다고 해요. 그러면 축구하는 내내 짜증이 나요. 왜 맨날 맘속에 있는 말을 못하고 다른 애들이 하자는 대로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을 쉽게 하는 애들을 보면 부러워요. 저는 왜 말이 잘 안 나올까요? 이준희는 자기 자신을 잘 바라보는 눈이 있네요. 자신이 어떤 감정인지, 뭘 하고 싶은지 순간순간 잘 알아차려요. 내가 소세지를 좋아하는지, 축구에서 어떤 포지션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난 참 바보 같아. 아마 이준이는 내향적인 사람일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란 활동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말해요.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활동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쏟지요. 그런데 내향적이라는 것만으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해요. 내향적인 사람은 대체로 말수가 적지만 그렇다고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준이가 왜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지 좀 더 살펴봐야 해요. 일단 이준이는 자기가 원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표현 안 해요. 특히 누군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말해버리면 그냥 말없이 수긍하지요. 주변 어른들은 이준이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할 거예요. 너도 내가 원하는 걸 주장해봐. 왜 말을 못하니? 이런 말을 들으면 더 주눅 들고 속상하지요. 그런데 이준이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지나친 공감 능력 때문일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내향적이면서 직관력이 높은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직관력이란 한 번에 보고 알아차리는 능력을 말해요. 이준이는 소세지를 먹고 싶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읽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얼마나 소세지를 먹고 싶어하는지 바로 알아차린 거죠. 그 과정에서 대단한 공감력을 발휘하죠.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이준이는 공격수 포지션을 원했지만 다른 친구의 감정을 읽고 알아차리죠. 그 친구가 얼마나 공격수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요. 이렇듯 타인의 감정을 너무 잘 읽고 공감하면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물러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것을 못했을 때 얼마나 서운해할지까지 다 예측이 되거든요. 내가 줄 수 있을 만큼만.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알아차리는 능력은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지나친 공감은 자아를 없애버려요. 이걸 어려운 말로 자기 상실이라고 해요. 이준이는 아직 어려서 자기가 가진 공감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감정부터 읽어주고 채워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이 참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거든요. 이렇게 비유해 볼까요? 아주 배고픈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정말 배가 고프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렇다고 이준이가 먹을 밥을 모두 줘버리면 이준이는 먹을 것이 없어지겠죠. 이준이 같은 사람은 줄 수 있는 만큼만 나눠주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언어 표현도 습관으로 굳어지면 바꾸기가 어렵죠. 이준이는 내향적인 성향이라는 것, 그리고 공감력이 높아 다른 친구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알아도 이준이가 자기 표현 습관을 한순간에 바꾸기는 어려워요. 특히 내 의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건 무척 어렵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줄게요. 원하는 걸 곧장 말하기 어려울 때는 대답을 미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봐요.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이렇게 잠시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은 뭘 선택할지 고민하려고 갖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2에서 3초 정도 멈춘 다음에 말하면 돼요. 이번에는 내가 공격수를 하고 싶어. 소세지는 나도 좋아하는 거야. 이준이는 어딘가 부족하거나 자기 주장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친구의 몸짓이나 행동, 말 표현 등을 통해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지닌 아이랍니다. 그 소중한 능력은 필요할 때 잘 사용해봐요. 다른 사람에게 큰 위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누구보다 이준이 자신을 먼저 살펴요. 생각해보기. 내향적 성향. 자기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성향을 말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충전하죠. 말수가 적은 편이지만 동시에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좋은 면을 지녔어요. 한두 마디 말도 신중하게 하는 편이죠. 반면 여러 사람을 만나는 곳에 가면 금방 지쳐요.
많은 사람을 두루 사귀기보다 소중한 한두 명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피곤해져요. 잘 경청하면서 상대방에게 필요한 말을 선별해서 하면 좋은 리더의 면모를 보일 수 있지요. 실제로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의외로 내향적인 사람이 많아요. 네 번째, 채윤이의 고민입니다. 친구들이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오늘 한 친구가 보여줘서 알았어요. 친구들이 메신저로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저랑 친하다고 생각한 애들도 단톡방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저를 감싸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가 속상했던 일을 비밀 얘기처럼 털어놓았던 친구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배신감이 들어요. 그나마 단톡방에 있던 한 애가 이야기해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친구마저 없었다면 저는 이런 애들을 지금도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학교로 전학 가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서로 메신저로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이 무척 클 거예요. 무서워지고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커지지요. 채윤이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던 한 학생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죽고 싶어요.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게요. 모여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은 나쁜 행동이에요. 흉을 보는 것을 넘어 욕을 하거나 거짓 소문을 만들어 퍼뜨린다면 그건 폭력이에요.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면 그 아이들은 또 그런 일을 벌일 거예요. 그러니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서 내일 학교에 가는 대로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려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 그 아이들에게 사과받고 싶다고 말씀드려요. 사과를 받더라도 두렵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 아이들이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 하더라도 또 어디선가 나에 대해 나쁜 말을 지어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죠.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그들이 변하지 않더라도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사과를 받아야 해. 그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받은 나 자신을 위해서죠. 그들이 진심으로 사과할지 겉으로만 사과할지까지가 내가 선택할 순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그런 잘못을 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담임 선생님이 도움이 필요하죠. 사과받겠다고 하면 나중에 이 친구들랑은 다시 친해질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고민은 그 친구들이 진심으로 사과한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굳이 다시 친해지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적절한 사과를 받지 않은 채 그냥 적당히 참고 가는 건 마음속에 조그만 화산 하나를 심어 놓는 것과 같아요. 비슷한 일이 반복되면 그 화산이 점점 커져서 엉뚱하고 사소한 일에 폭발하고 말지요. 아파하는 내가 먼저. 사과받는 일은 담임 선생님께 맡기고 이제 채윤이 마음을 살펴볼게요. 매일 학교에 가면 같이 수다 떨며 놀았던 친구들이 나쁜 말을 했다는 사실에 처음에는 충격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충격이 오면 몸도 방어하기 위해 긴장 상태에 들어가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리죠. 아마 채윤이는 손발이 떨리거나 머리가 띵하고 아팠을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체하기도 하고요. 몸이 약간 움츠러들면서 주변과 단절된 채 자기 방에 들어가 있고 싶지요. 잠시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일종의 숨 고르는 시간이에요. 이런 상태에서는 무언가를 섣부르게 결정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게 좋아요. 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괜찮은 듯 행동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겉으로는 쿨한 척 하더라도 속으로는 혼란스럽거든요. 이때 나 자신에게 해줄 말은 한 가지예요. 너무 아파 내 마음이. 이렇게 자신을 달래고 나면 조금씩 기운이 나면서 이제 분노감이 올라와요.
친구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생각과 함께 언젠간 더한 아픔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때 내가 피해를 입은 방식대로 똑같이 뭔가를 꾸미거나 행동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폭력을 폭력으로 안 갚음하면 감정적으로는 해소감이 들고 쾌감이 느껴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옳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속 깊은 곳, 무의식에서는 조용하게 불안의 씨앗을 심게 돼요. 언젠간 나의 이런 잘못이 드러날지 모른다는 불안이지요. 분노를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갚음이 아니라 사과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담임 선생님을 통해 사과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과받고 나서도 화가 쉽게 안 풀리기도 해요. 이때 좋은 방법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달리기 같은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이 좋아요. 공 같은 어떤 물체에 집중할 수 있는 운동이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 배드민턴, 탁구, 골프, 테니스, 축구, 농구 같은 것 말이에요. 운동하면서 동시에 어떤 사물에 집중하면 분노가 기분 좋은 방향으로 풀려요. 축구공에 집중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멈출 수 있지요. 그리고 뻥 차고 찬 공이 날아가 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뭔가 해결되는 기분도 들어요. 실제로 약간 땀을 흘리면서 집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울이나 분노를 낮춰주는 좋은 호르몬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채은이의 아픔이 잘 해소되기를 바래요. 사과도 받고 내면의 화도 잘 풀어내기를 응원해요. 생각해보기 사과. 사과받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친구에게 사과하라고 하면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너도 그랬잖아. 그러면서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지지요. 그래서 사과를 받으려면 선생님 같은 권위를 가진 사람의 중재를 받는 것이 좋아요. 사과받는 과정은 이기고 지는 과정이 아니에요. 사과를 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아픔이나 상처를 위로할 수 있지요.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요. 빨리 사과할수록 내 마음도 편안해진답니다. 이번에는 찬수의 고민, 5번째 찬수의 고민입니다. 애들이 더럽고 거지 같다며 피해요. 한 아이가 1년 전부터 저만 보면 더럽다며 놀려요. 처음에는 제가 화장실에서 코를 푸는 걸 보고 놀렸어요. 그 뒤부터 친구들에게 제가 더럽다고 말하고 다녀요. 한 번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는데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거지 같다고도 했어요. 진짜 속상하고 화나는 건 다른 애들도 제가 더럽다는 듯이 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문을 열고 들어가면 애들은 그 문이 오염됐다고 하면서 뒷문으로 다녀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누구 나오면 그 화장실이 오염됐다고 하면서 다른 층 화장실을 가고요. 여자애들도 저랑 짝이 되면 무슨 세균 덩어리 보듯 하며 책상을 멀리 떨어뜨리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이제는 제가 자꾸 애들을 피하게 돼요. 혼자 집에만 있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척 힘든 상황이네요. 이 정도라면 이미 선생님께도 말씀드려봤지만 소용없는 단계에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들은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놓고 따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은근히 찬수를 피해 다니며 거리를 두고 있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더럽다고 수근거리거나 그런 눈치를 주면서 슬금슬금 피하는 행동을 하는 동안 찬수는 자존감이 무척 낮아졌을 거예요. 그런 상태로 이미 1년이나 지났다면 상당히 주눅 들었을 거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교실 한쪽에 웅크려만 있고 싶지요. 그리고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정말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난 오염된 존재야. 분명히 말해둘 게 있어요. 찬수는 더럽지도 거지같지도 세균으로 되지도 않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 찬수가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교실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는 한 아이의 힘 때문에 찬수가 희생자로 만들어졌을 뿐이에요. 아이들 중에는 권력 지향형 아이가 있어요. 자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는 아이예요. 권력 지향형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성향에는 장단점이 있어요. 권력 지향형의 장점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권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려 애써요. 그런데 권력을 바라는 성향을 자기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는 데 쓰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코를 푸는 찬수를 보고 더럽다고 놀렸다고 했죠. 그걸 구실로 그때부터 계속 찬수가 더럽다고 말하고 다녔고요. 아마 그 아이는 주변 친구들에게 마치 찬수를 피해 다니는 것을 재미있는 놀이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찬수가 앞문으로 다니면 오염됐다고 하면서 뒷문으로 다니는 놀이를 하는 거죠. 행동이 반복되면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학급의 다른 아이들은 어느새 정말 찬수와 가까이 있으면 뭔가 더러울 것 같고 어떤 병이라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맨 처음 찬수가 더럽다고 말하고 다닌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고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쾌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른 친구들을 움직이고 통제하는 과정을 즐기는 거죠. 자, 해결 방법을 알려줄게요. 찬수는 그 권력 지향형 아이의 흐름대로 움직여주면 안 돼요. 그 아이의 통제대로 주눅 들고 혼자 교실 구석에 고개 숙인 채 앉아 있을수록 그 아이는 더욱 기세 등등하게 자기 말이 맞다는 듯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통제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움직여요. 앞문으로 나갔다가 뒷문으로 들어와요. 그럼 다른 아이들은 앞문으로 다녀야 할지 뒷문으로 다녀야 할지 혼란이 오겠죠? 화장실도 당당하게 가요. 다음 쉬는 시간에는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도 가요. 찬수가 다니지 않은 곳만 골라가던 아이들이 더 이상 피해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요. 급식 시간에도 가급적 줄을 빨리 서서 앞쪽에서 찬수를 피해 다니던 아이들보다 먼저 급식을 받아요. 그동안 찬수는 급식도 맨 뒷줄에 혼자 조용히 서서 받았을 거예요. 그러지 마요. 오히려 맨 앞에서 받아서 다른 아이들이 더 이상 찬수를 피해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요. 권력 지향형 아이가 바라는 건 찬수가 주눅든 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수가 아무 영향도 안 받고 화장실도 잘 가고 앞문 뒷문 신경 안 쓰고 다니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찬수를 희생 타겟으로 삼지 않아요. 더 이상 찬수를 보면서 즐겁다는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타겟을 찾게 되겠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그 아이는 찬수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약해 보이는 아이를 찾아서 비슷한 놀이를 시작할 거예요. 그때 찬수는 그 놀이에 참여하면 안 돼요. 희생자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도감과 함께 지금까지 내가 당했으니까 누군가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놀이에 가담하게 되죠. 찬수는 그러지 마요. 누군가 타깃이 되면 오히려 그 아이랑 같이 놀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해요.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아이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 많은 아이가 누군가 오염됐다면서 피하는 놀이에 참여했을까요? 정말 즐거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워서예요. 그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도 언젠간 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타깃이 되는 아이나 그 놀이에 참여하는 아이나 모두 권력 지향형 아이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그 놀이와 상관없이 행동하고 다른 아이가 타깃이 되어도 상관없이 그 아이와 친구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아이들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많이 움직여요. 목마르면 급수대에 가서 물도 마시고 수업 중에 발표도 하고요. 권력 지향형 아이에게 주눅든 모습을 보이지 마요. 너의 뜻대로 조종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그런 아이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찬수를 응원할게요. 네, 요렇게 1부를 마무리했습니다.
2부에서 5부까지도 1부처럼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의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책을 써주신 김선호 교사님, 선생님, 김선호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